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한 달 후인 9월 7일 명상과 마음 경영에 관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의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이 모여 운명이 된다. 지은이는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일본의 대표적 기업가이자 경영 철학자. 교세라와 KDDI를 창립하고 일본 항공을 파산 위기에서 살려낸 인물로 세계적인 존경을 받았다. 1932년 가고시마에서 태어나 가고시마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한 뒤 1959년 27세의 나이에 교세라를 창립하며 경영 인생을 시작했다.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경영 철학, 사원 모두가 경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아메바 경영으로 일본은 물론 전 세계 기업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1984년에는 일본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교토상을 제정해 과학, 기술, 예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격려했으며 인생 후반에는 제가 승려로서 불교 수행에도 힘썼다. 교세라 명예회장으로서 수많은 기업가와 리더들에게 경영 인사이트와 인생의 교훈을 전하다가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 책, 마음이 모여 운명이 된다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모교 가고시마 대학교에서 열린 심포지엄의 강연과 질의응답, 토론을 바탕으로 청년, 젊은 리더, 미래의 기업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나는 1932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지금의 젊은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코 활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나도 부모님을 도와 소주와 소금 만드는 일에 땀을 흘렸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게 해준 것은 살아가려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역경에 도전하고 장애를 뛰어넘어 창의적인 일을 하려는 기풍이 비교적 부족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손을 대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활력 없는 기업은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력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크게 변해 경제 환경은 급속히 바뀌고 기술 혁신 속도도 나날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지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정신,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달려드는 투쟁심이 필요합니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현대사회는 헝그리 정신을 바탕으로 한 투쟁심을 기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담당해야 할 젊은이라면 스스로 나아가 투쟁심을 발휘할 상황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 그것을 이겨내려는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젊은이들을 격려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펼친 독자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좋은 성적과 좋은 머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쌓여 우리의 인간성, 사람됨, 인격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한 사람이 하루하루 살면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바꾸어 말해 생각이 모여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영국에 살았던 계몽 사상가 제임스 앨런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간은 생각의 주인공이고 인격의 저자이며 환경과 운명의 설계자이다. 지금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역시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어온 생각이 모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심술궂은 사람, 사기치는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만 있어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역시 자기 마음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과 현자들도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에 그토록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년 전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류는 근대적 문명사회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야말로 인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편리하겠다.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탈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꿈 같은 생각이 강력한 동기가 되어 인간은 결국 마음속에 그려오던 것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대부분 인간의 행동은 우선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마음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이기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닌 또 하나의 측면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는 이타심입니다. 누구든 마음속에 이타심과 이기심을 동시에 품고 있는 법입니다. 그중 어느 쪽이 자신의 마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우는 상태를 노래한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타고르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그냥 혼자 신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또 하나의 내가 있더군요. 은밀한 어둠 속에 있던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는 이 사람을 피하려고 옆길로 슬쩍 빠졌지만 그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답니다. 그는 큰 길을 누비며 지면의 먼지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조용히 속삭인 말을 몇 번이고 크게 떠들어댑니다. 그는 내 속에 비천하고 상스러운 나, 즉 에고입니다. 주여, 그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이처럼 비천하고 상스러운 나를 데리고 당신 앞에 온 것이 타고르의 시 기탄 잘리에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품을 들여 돌보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정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 좋으면 괜찮아 라는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마음을 억누르고 배려심 넘치는 아름답고 이타적인 마음이 힘을 얻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보살펴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수행이나 고행을 하는 것도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행하기 전에 우선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부터 마음에 품습니다. 대부분은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품는 순간부터 그것은 신념이 됩니다. 포기하면 결국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하고 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난 그 일을 해내고 싶어 라는 강렬한 신념을 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머리를 써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전략과 전술을 짭니다. 나카무라 덴푸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쯤 인도에서 요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후 일본에서 은행 경영 등에 관여하며 여러 가지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카무라 선생은 다음과 같이 생각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의 성취는 단지 불효불굴의 한결같은 마음에 있으니 그렇다면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리. 기품 있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이 말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성공시키거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실현하고 싶으면 불효불굴, 즉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하나의 지점으로 생각을 모으고 한결같이 그것만을 생각하십시오. 2009년 나는 정부로부터 파산 직전인 일본 항공, 즉 잘의 경영을 맡아 예전처럼 회복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 대해선 잘 모르는 데다가 나이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탁을 받아들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다시 요청을 받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젊었을 때부터 지녀온 인생관에 비추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관이란 바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였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출근하는 대신 월급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나는 잘 회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을 후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잘 재건해는 이타심을 기초로 한 3가지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의는 경제의 재생입니다. 두 번째 의의는 직원의 생계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의의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 문제였습니다. 이 3가지가 내가 판단한 일본 항공 재건 의의였습니다. 취임 후 3가지 대의를 전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가라앉아 있던 회사 분위기가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재건을 위해 땀 흘려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대부분을 도쿄에서 지내다 보니 80세를 눈앞에 두고 객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은 호텔에서 자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산 주먹밥 2개로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한편 사원들은 그토록 열심히 회사 재건에 매달리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던 이나무리 명예회장이 저렇게나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은 파산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주식을 상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항공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이 일로 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선은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이런 것은 생각해봤자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 라는 부정적인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고결하고 빼어난 생각, 높은 뜻을 마음에 품고 높은 목표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보세요. 다행히 우리가 품은 생각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쓰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수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실현될 가능성이 더더욱 커집니다. 좋은 생각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부터도 도움을 얻게 됩니다. 단,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누구든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안간힘을 다한다면 그 생각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아, 즉 자신의 에고를 버리고 전체를 위하는 이타심을 기초로 생각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지도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타심이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이를 떠나 항상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2가지 중 이기심을 억누르고 상냥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즉 이타심이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스스로 북돋우며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곁눈질하지 않고 한 우물을 팝니다. 한 번 결정한 일을 강하게 마음에 품고 신념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10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침 뉴욕에서 일본인 교포와 미국인 청중 1000명 정도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교세라 주식 가격도 절반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그런 엄청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까요? 발단이 되었던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저소득층이 주택을 사려고 할 때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빌려주어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많은 저소득층에게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황이 닥치자 당시 10년 가까이 계속 오르던 미국 주택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려야 팔 수도 없고 이자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계약의 엄격한 사회이기 때문에
대출금이나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 주택을 몰수해버립니다. 결국 뉴욕이나 그 주변 개인 주택이 한 채 한 채 차압당하고 빈집이 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자본주의는 인류가 가진 욕망을 엔진으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부터 인간의 욕망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돌이키기 힘든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기초가 되었던 규제 완화가 있었을 당시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앨런 그린스펀은 미국 하원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해 4시간에 걸쳐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에 대해 당신이 FRB 의장으로 있을 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추궁하자 그는 금융규제 완화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경제, 자유시장에 맡기면 잘 되리라고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규제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원위원장이 그렇다면 자유로운 경쟁 시장이 최선이고 자유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는 당신의 신념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럴지도 모른다고 수긍했습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만들어 다양하게 팔면 좋다고 믿었지만 그런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공청회에서 인정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욕망이 제멋대로 달리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금융위기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원동력으로 발전해온 현재의 금융업계는 바로 그 욕망 때문에 파탄났던 것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자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머리를 써서 오늘날의 풍요로운 물질 문명 사회를 이루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이런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많은 것을 만들고 많은 것을 소비하고 많은 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번영을 누리며 멋지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 전체에는 10억 명밖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의 인구는 2016년 기준 7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100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 인구가 모두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동식물들을 멸종시키거나 고통을 주면서 인류만 100억 인구로 불어난다면 과연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불가능한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가 발전시켰던 문명을 돌아보면 모두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발전하고 욕망이 극에 달한 지점에서 붕괴해 결국 유적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개인도 욕망을 엔진으로 삼아 노력하고 성공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욕망이 너무 커지면 몰락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에서도 개개인의 성공과 실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원동력으로 삼아 노력하면 확실히 인간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성공하는 데 눈이 멀어 앞으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지구 자체도 위험해집니다. 불교에 족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 나오는 말로 무슨 일이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족함을 안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철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인류는 내달려 왔고 아직은 욕망이 원동력이 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이것은 개인, 국가, 인류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석가모니는 욕망대로 사는 한 인류는 반드시 멸망하므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하며 크게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수행과 명상을 통해 욕망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마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욕망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번뇌라 했는데 본능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와 정반대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널리 사랑하는 이타심입니다. 이타심은 이기심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토대학교는 유인원 연구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교토대학교 교수 한 분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까지 가서 침팬지를 연구하던 분이었는데 놀랄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의 세계에서도 먹을 것을 친구와 나눠 먹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어미가 어린 새끼에게 젖을 먹이거나 먹을 것을 주는 일은 있지만 일단 다 자라면 부모와 자식끼리도 먹을 것을 나누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나 형제 사이에선 더더욱 그러하다고 합니다. 인간과 가까운 침팬지가 이 정도이니 다른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친척과 친구도 불러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 어떤 동물에게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과 유전자 배열이 거의 일치한다는 침팬지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즉, 인간만이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은 번뇌만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이 먹는 것을 동료에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다가오면 화를 냅니다.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양보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계가 준 번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에 더해 이타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남자가 태어나 80년 가까이 살아오며 했던 거의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자신이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리 나쁜 일도
자신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모두 당신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마음에 품어온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품고 행동에 옮긴 사람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불만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이라 해도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누구든 자신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각의 출발점이 욕망이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에만 충실한 상태로 애쓴다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끝에는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타심을 바탕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 손해인가 이득인가부터 따지지 말고 선인가 악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좋은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나 해탈의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심만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온 6가지 정진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노력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결국 일은 순조롭게 풀립니다.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 성공으로 가는 왕도는 없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반에서 다니면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천리길도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겸허하게, 교만하지 않게 행동한다. 두 번째가 겸허하게, 교만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에 발목 잡혀 몰락하고 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 고전에 겸손의 덕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3. 매일 반성하며 돌아본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불친절하지 않았는지, 거만하지는 않았는지, 비겁하지는 않았는지, 나만 좋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바른 생각을 선택해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고매하고 숭고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마음이 품고 있으면 짐승 같은 인간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4.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 어느 날 문득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자고 스스로 타이른 뒤 지금까지 그 철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사에 참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이타심에서 비롯된 착한 행동으로 덕을 쌓는다. 중국 고전에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스오카 선생이 운명과 인명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몇 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겐 저마다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운명을 따라 살아가지만 자기만의 여러 가지 생각과 말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할지,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할지, 이 중요한 선택에 따라 운명은 바뀝니다. 운명이란 결코 바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6. 지나치게 감성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늘 실패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 반성한 뒤엔 새로운 생각을 품고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캔들에 휘말려 도덕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문제를 일으켜 큰 실패를 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왜 그런 실패를 했는지 충분히 반성한 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면 됩니다. 현대인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잔소리까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되는 판단을 잘 하려면 마음속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좌표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좌표축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즉 철학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른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그런 수많은 판단이 쌓여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마음의 좌표축에 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경영에 임해왔습니다. 시대를 잘 만난 것도 기술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진 사고방식, 즉 철학이 바른 것이었고 그것을 직원들이 함께 공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혹은 바르지 않은 것인가에 비추어 판단하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철학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의, 공평, 공정, 성실, 용기, 박애, 근면, 겸허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의를 저버리지 않았는지, 성실함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용기를 저버리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겸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매사에 박애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심을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려 들면 관계가 거북해지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심과는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괴롭힘이나 박해를 당한다 해도 앞에서 말한 덕목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내에서도 이런 덕목을 저버리는 사람을 보면 엄하게 힐책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덕목들의 중요성을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한 직원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만두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 방정식이란 인생 혹은 일의 결과 이꼴 사고방식 곱하기 열정 곱하기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내가 20대를 지나 30대에 접어들면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사고방식, 열정, 능력, 이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듯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로 곱셈이 아닌 덧셈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하지 말고 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소한 정도라 해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지닌 마이너스 값이 곱해지면 인생의 결과도 마이너스가 되고 맙니다.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교세라에서 하면 대학을 갓 졸업하고 들어온 우수한 신입사원들은 반발합니다. 회사는 그냥 일하러 오는 곳인데 왜 사원들의 사고방식까지 통제하려 드는가? 오히려 다양한 사고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 것까지 회사에서 통제할 수는 없지요. 단,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산을 오를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자라고 생각한다면 하이킹이라도 가는 듯한 기분으로 나서면 됩니다. 하지만 후지산을 오르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체력도 길러야 합니다. 만약 겨울철 히말라야에 오르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어떤 산에 오르고 싶은지, 즉 어떤 인생을 보내고 싶은지, 혹은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싶은지에 따라 그에 맞는 사고방식과 철학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인생에 어울리는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경영 12원칙은 경영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설령 기업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 해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일해 나갈 때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1.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히 한다. 공명정대하게 대의 명분이 있는 높은 목적을 세운다. 사업 목적이나 의의는 가능하면 차원이 높은 것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원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목적을 내걸었습니다. 2.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세운 목표는 항상 사원과 공유한다. 부서나 팀마다 개별 목표를 숫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1년이란 장기간의 목표만이 아니라 매월 이루어야 할 목표도 정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날마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각자 매일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강렬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는다. 잠재의식에 스며들 정도로 강하고 지속적으로 소망을 품는다. 나는 젊었을 때 요가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통 요가는 아니었지만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행하는 성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자주 하는 강렬한 소망, 즉 마음속에 강하게 품은 생각은 눈앞에 현실로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렬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잠재의식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으로 올라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4.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한다. 작은 노력을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한다. 성공까지 가는 길에는
고속 제트기나 최첨단 자동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해도 작은 노력이 끊임없이 쌓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는 일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노력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5. 매출은 최대한으로, 경비는 최소한으로. 공학을 전공했든 문학을 전공했든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복식부기로 기록된 손익계산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는 매출을 최대로 하고 경비를 최소로 한 결과 얻어지는 수익을 계속 쌓아가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영을 해왔습니다. 매출 이익이 몇 %에 지나지 않는 기업은 갑자기 불황이 닥쳐 매출이 20~30% 뚝뚝 떨어지면 적자를 보고맙니다. 하지만 평소 매출 이익률이 20%인 기업은 매출이 40% 정도까지 떨어져도 아직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6. 가격 결정이 경영이다. 가격 결정이야말로 경영 그 자체라 할 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7. 경영이란 강한 의지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경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위를 뚫을 정도의 강한 의지이다. 경영이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바위를 뚫을 정도로 확고한 의지를 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위를 만나면 포기하고 다른 길을 택합니다. 경영 환경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불경기가 닥치기도 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경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가 갑자기 너무 나빠졌고 미국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같은 변명을 한다면 주주나 투자가들에게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경영자라면 수많은 불확실 요소들을 극복하고 원래 세운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해야 합니다. 8. 불타는 투혼을 가진다. 경영에는 어떤 격투기도 이겨낼 투쟁심이 필요하다. 경영자는 날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대부분 결정에는 직원 100명, 200명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손발이 떨리고 혈려를 볼 정도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결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불타는 투지나 투쟁심이 없다면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9. 용기를 내서 일을 처리한다. 비겁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10. 항상 창조적으로 일한다. 매일매일 창조적인 일에 대해 생각하며 1년 365일을 보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청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매일 창조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이곳을 이런 방법으로 청소하고 내일은 다른 곳을 다른 방법으로 청소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빗자루도 바꿔보고 걸레도 바꿔볼 것이고 청소하는 방법도 새로운 것으로 도전해 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창조적으로 궁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생각을 이어가고 또 이어가다 보면 미처 상상도 못했던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11.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한다. 나와 상대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도록. 에도시대 교토에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상인이 살았습니다. 이시다는 상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선 안 됩니다. 진정한 상인은 상대를 세워주고 나도 세웁니다. 12.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꿈과 희망을 품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다.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꿈과 희망을 품고 솔직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야말로 경영자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밝은 마음 상태가 되어야만 행운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일과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결코 우울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가고시마 대학교 진취의 기풍 광장에 이나모리 명예박사 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 앞의 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역경을 만나도 아무리 모진 환경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고 항상 밝은 희망을 품고 견실한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쉼없이 걸어가면 마음속에 그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마음이 모여 운명이 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경영의 12가지 원칙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들은 특별한 것이 없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나모리 가즈오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고 탁월했던 비결이 이 원칙 덕분이 아니라 이 원칙을 실천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실행이 결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적게 알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행과 실천이 결합하면 뜻밖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실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지 잘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지요. 욕심과 욕망은 그 자체가 곧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저도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한 그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매일매일 생활에서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노력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각자가 행동하면 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명문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독보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뚜껑에 못 박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애는 변화무쌍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새로워질 수 있으며 반대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추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칙을 지키며 원칙대로 살아갔던 이나모리 가즈오의 삶이 훨씬 더 쉬운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고 기준선을 옮기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삶이 복잡하고 힘들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입을 옷을 미리 정해놓고 항상 그 옷만 입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라면
고민과 번민의 시간은 줄어들겠죠. 저는 속담을 들을 때마다 조상들의 지혜로운 시각에 탐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은 정말 대단합니다. 냄비 바로 옆에 아무리 소금이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어서 냄비에 집어넣지 않으면 소금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나 석가모니, 공자나 맹자가 내 옆에 붙어서 조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것이 바로 개인의 존엄성이고 인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을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찾아내고 그것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것이 성공의 비밀인데 이나모리 가즈오는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인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대로 인생이 엮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마음은 빨리 치워버리는 훈련이 명상과 마음 경영입니다. 마음을 경영할 때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인 9월 7일 서울 교대에서 열리는 공개 강연에 꼭 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경영할 수 있을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